한증소에 불이 들어간다. 이것은 자연을 과학으로 승화시킨 한의학의 결정체다. 백성들의 생활에 밀접한 민간요법을 대중적인 공중보건에 적용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의 귀천이 없이 이로운 것을 나누고 약한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조선시대 왕들의 위민사상. 유교적 원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어떤 제왕의 원리가 작용된 것입니다. 자연의 흙과 나무, 불의 일체가 빚어내는 최고의 의학기구인 한증소. 그것은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조선시대 공공의료시설이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다. 고도 100m의 나지막한 수정산은 관광철이 아니면 인적이 드물어 산길이 그리 편치만은 않다. 숲길을 한참 걸어 나타난 것은 흙과 수풀로 뒤덮인 한증소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것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흡사 움집과 같이 생긴 이것은 그 속에 불을 넣어 땀을 빼는 지금 한증막의 원형이다. 한증소는 조선시대, 특히 세종 때의 그 기록이 많이 전해진다. 당시 동서 화린원에서 운영하는 한증소에서 부작용이 일자 의원을 직접 파견해 살펴보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면서 한증소가 그 이전부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증은 원래 왕과 귀족들만 이용했던 치료법이었다. 당시 경복궁을 비롯해 한양 도성 내에만 한증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한증의 효능이 입증되자 왕들은 백성들도 이를 이용하도록 화린원에 한증소를 두었고 조선 후기엔 이미 대중화가 되었다. 한증요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증소의 관리 방법이다. 당시 한증소를 관리하던 이들 중에 한증승, 즉 승려가 있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시대에 승려를 관리직으로 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화린서에 그 스님들이 나타난 그 기록은 상당히 좀 오래되는데 그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게 세종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종시대에 그 한증소를 운영을 하면서 한증소에 소속된 여러 가지 한증승이라든가 뭐 또 그 간사승이라든가 이런 스님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조선시대의 그 승유 억불 정책으로 해가지고 도성 출입이 사실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근데 스님들이 그 생각했던 것은 위민 사상이거든요. 세종은 관리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화린원의 환자들에게 묵은 쌀이 아닌 햅쌀을 주도록 했고 약재도 좋은 것으로 줄 것을 수시로 명했다. 제왕이라고 한다면 그 만백성의 아버지인데 만백성의 아버지로서 의무는 백성들을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증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강화의 수정산 한증소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평평한 돌을 엇갈리게 쌓고 그 사이를 흙으로 메워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
한증소는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돔 구조로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가운데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통로가 지하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증소는 18m 둘레에 2.5m 높이로 1.2m 두께의 돌을 쌓아 올렸고 불을 넣고 사람이 출입하는 곳과 환기구를 만들었다.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돔 구조는 안정감을 주고 열 전도율이 좋은 구조다. 한증소의 내부는 바닥을 온돌 방식으로 따뜻하게 하도록 했고 열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벽면은 황토로 발라 열 효율을 높였다. 그 가운데 환자가 앉아있기만 하면 열이 집중돼 단시간에 땀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 한증은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우린 원형이 보존된 수정산 한증소의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불을 직접 넣어보기로 했다. 어릴 적 이곳에서 한증을 했던 주민들은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의 입구에 불을 넣고는 반대편 뒤쪽으로 가 땅을 판다. 연기가 좀 나오도록 그 불이 잘 피게 해서 연기 나오게 하는 나오는 여기 통 여기 다른데 이게 없어요. 이게 또 이거 넓으면 열이 들라니까. 한증의 원료는 소나무다. 과거 주변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소나무를 말려 불을 피우면 돔을 이룬 돌과 흙 사이 틈을 통해 연기가 빠져나온다. 돌 한 개, 흙 한 개, 돌 한 개, 흙 한 개 이래가지고 그것이 그 돌과 흙 사이가 아무래도 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틈을 향해서 연기라든가 이렇게 빠져나가. 불은 3시간 정도 피우는데 밀폐된 돔의 내부는 벽면의 돌과 황토에 산소를 공급하고 열을 축적해 사방으로 열기를 뿜는다. 돔 내부는 높이에 따라 90도에서 8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바닥의 열과 함께 회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살균이 되는 바이오 클린 룸이 형성된다. 이쯤에서 막의 내부에 물을 뿌려 불을 끄는데 그 수증기로 공기가 가습된다. 하층부의 온도가 90도 가까이 떨어졌을 때 입욕자가 들어가는데 이땐 헝겊이나 가마니를 두르고 들어간다. 이런 한증의 방법은 지금도 전해지는 방식이다. 현재 숯가마에다 비교하면 딱 맞는 겁니다, 이게. 이 고온도 아닙니까? 고열이거든요. 그 고열이 식기 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단지 거기는 그냥 들어가지만은 여기는 까는 거죠. 솔잎을 까는 거죠. 너무나 좋은 솔잎. 우리 한도에서도 그 약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증은 어떤 질병을 치료했을까? 서울 시내에서 옛 방식대로 한증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았다. 100년 가까이 된 이곳 한증막은 돌을 쌓아 황토로 메워 올린 돔 구조로 과거의 것과 같았다. 환자들은 바닥에 깔린 거적 위에 들어가 10분 내외로 드나들며 치료를 받았다. 감기 초기에 오한 발열 같은 게 나타날 때 그때 바로 이제 한증소에 가서 땀을 내는 그런 요법. 전염병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발열, 두통, 한열왕래 등등이 나타났을 때 한증소에 가서 땀을 낸다든지 피부가 어떤 그 오음이나 아니면 부스럼 같은 게 났을 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일단 땀을 내서 치료하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 이 한증소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증으로 병이 치료되는 원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고온 효과다. 사람이 한증을 할 수 있는 때는 막의 온도가 90도 전후일 때 10분 이내여야 한다. 이때 피부 온도는 48도까지 올라 땀을 흘리는데 이를 통해 몸속 해로운 물질이 배출된다. 또 고온은 못의 혈관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준다. 한증과 온천은 상한과 전염병 치료에 주로 쓰이던 한의학의 세 가지 방법, 한법, 토법, 합법, 그 3법 중에서 땀을 내는 한법에 근거한 자연을 활용한 치유 방법입니다. 한증소에서 활용되는 그 원리라는 건 사실 아주 극단적인 한의학적인 원리입니다. 특히 발안의 방법은 몸 안에 사기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부로 사기가 들어왔을 때 근데 그걸 몰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기가 몸 안에 들어올 때 피부에서부터 그걸 몰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몸이 이제 만성적인 어떤 질병에 사로잡혔을 때 그 만성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혈을 소통시켜주는 어떤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증요법의 또 다른 원리는 구조물과 땔감, 약재 등 그 재료에 있다. 한증소에서 했던 요법은 온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불을 뜨겁게 해서 바닥을 달구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잠사라든지 측백나무, 그 다음에 복숭아 가지 이런 것들을 그 위에다 깔아서 환자를 그 위에 눕힌 다음에 이불을 덮어서 이제 몸이 뜨거워지게 땀이 나서 충분히 됐다고 생각됐을 때 이제 온분이라는 가루약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땀을 조절하는 거죠. 땀이 너무 많이 나면 이제 몸이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몸이 휘질 수 있기 때문에 온분으로 땀을 멈추게 하는 어떤 그런 요법입니다. 부를 때는 주 재료인 소나무는 공기 중의 해충이나 곰팡이 등을 없애는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발산하는 나무로 신경통과 풍증 치료에 효과적이라 전해진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효능이 우리 그 본초 강목 같은 데 보면은 그 지금 말하면 이제 성인병이에요. 그 어떤 중풍 혹은 뭐 심근경색 또 무슨 어떤 그 악창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뼈에도 좋고 그 우리 한방적으로 너무나 유효한 그런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게 소나무입니다. 막을 구성하고 있는 돌과 흙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 게르마늄이 함유된 벽면의 돌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해 면역 기능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또 황토 속 미생물과 음이온은 노화를 억제하고 미네랄을 공급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풀어주고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이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 삼가야 할 환자들도 있지만 한증요법은 지금까지 전해오는 우리 고유의 온열 치료법이다. 이 한증망은 난구로 떼서 하니까 절대 쓰러질 일도 없고 여기서 나가면서 샤워하고 딱 나가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돌에서 자외선이 나오고 또 이 건조해서 뜨거우니까 이 잡균이 죽어. 온열 치료의 원리는 현대의학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체온이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인체에서는 혈액순환이 왕성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 이제 백혈구가 증가된다든지 또는 면역력이 항진되는 그런 기능적인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류가 이제 왕성해지면 신진대사가 촉진돼서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고 또 그런 세포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노폐물이 땀이 나면서 중금속이나 이런 노폐물들이 또 우리 피부 밖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중화된 온열요법은 크게 세 가지다. 열을 가한 돌 위에 물을 끼얹고 그때 생긴 수증기를 이용하는 사우나와 온돌 구조 방식으로 뜨거운 공기를 이용하는 찜질, 그리고 돌 또는 황토로 뜨거운 공기를 이용하는 한증이 있다. 그 온도는 찜질이 가장 낮고 사우나가 가장 높다. 물론 온열요법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건식과 습식 사우나는 물론 자작나무 등으로 몸을 두드리고
사우나 후엔 눈으로 열을 식히는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럼 우리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증은 사실은 사우나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의 한증의 장점은 그 사우나는 원래 이 벽에서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 있을 경우에 위에는 뜨거운데 아래는 찜질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사우나는 온돌식 사우나이기 때문에 또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데워져서 등부터 데워져서 이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서구식 사우나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우리 그 사우나가 과학적이라고, 우리 한증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한증소가 발견된 곳은 강화도 일대다. 왜 그런 것일까? 과거 강화도는 왕들의 요양과 휴가지였고 양반들의 유배지였다.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시설과 그들이 전파시킨 문화와 풍습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한증소도 그중 하나다. 지금까지 발견된 한증소 중 최대 규모인 고구리 한증소는 40년 전까지 사용하던 것으로 주민들의 고증으로 일부 복원 작업을 해 과거의 모습을 되찾았다. 당시 한증소엔 단순히 한증만 하는 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우물같이 생긴 이것은 한증을 끝낸 환자들이 갈증을 달래고 땀을 씻어내는 일종의 목욕시설이었다. 지금도 물이 그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옛날에 물이 많이 내릴 땐 여기다 이제 막아서 목욕을 하고 이 물은 좀 곱게 이제 몸을 마지막 씻는,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용도의 그 우물입니다. 이게 그대로 보존돼 있네요. 당시엔 먹는 곳과 마시는 곳을 달리해 목욕터와 샘물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환자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도록 평평한 돌을 깔아 넓은 마루처럼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이들 주변엔 수로가 있어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했다. 그리고 막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재를 모아두는 곳도 따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증소가 있는 이곳, 이 장소도 갖춰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소나무 잎을 바로 그 주위에서 채취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아주 여기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그리고 물이 내려온다는 거. 이 개천이 있어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것. 마을과 조금 외진 곳이고, 그래서 그 옛분들이 남녀 이렇게 구별이 될 때는 뭐 어느 날은 여자분들 오고 어느 날 남자분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외진 곳에 이렇게 유치가 된 것 같아요. 주변 자연을 이용해 만들다 보니 국가가 관리하던 한증소는 시간이 흘러 민중들이 스스로 만들고 관리하는 대중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이용했던 곳이다 보니 이곳 강화도엔 어릴 적 한증소에 대한 기억을 가진 이들이 많다. 보통 중풍, 그렇게 몸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환정을 안 하면 우리 어머니는 몸이 가렵고 그냥 이상하다고 꼭 1년에 한 번씩 봄에만 했어요. 시기적으로는 절기적으로 고구 때부터 입하 그때 설나무 물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관리제도 의용과 승려에서 자연스레 주민들 스스로가 하게 됐는데 당시 한증을 하는 날은 마을의 연중 행사 중 하나였다. 청년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불을 넣고 보양식을 준비했다. 부모님들이 와서 하면 자식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이제.
와서 밥도 해다 주고 나무도 해다 불 떼고 그런 걸 한증할 때가 되면 동네 젊은 사람들이 다 청소하고 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한증소는 왕을 위해 도성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후 강화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주로 만들어졌다. 이는 춥고 습한 지역 백성들의 건강을 보살피고자 했던 왕들의 위민 정책이었다. 이 섬이 전부 바다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한 그 습도 높은 곳에 사람이 이제 살게 되면은 몸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습한 기가 작용을 해가지고 한증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습한 기운을 뽑아주고 또 열을 북돋아주는 이런 그 시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 상당히 효험이 있었다고 봐요. 의료용으로 국가에서 옛날 그 조선시대 그 국가에서 장려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한 그런 의료 시설을 봐야 되겠죠. 새벽 5시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한증원의 하루는 시작된다. 오늘도 불이 잘 피어오르길. 그리고 한증하는 손님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기도를 한 후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된다. 마른 소나무를 구하기 어려우니 대신 소나무 원목을 태워 열을 올린다. 옛 방식 그대로 일정 온도가 될 때까지 3시간가량 나무를 태우는데 고온의 막 내부 온도를 재는 건 오랜 노하우만이 방법이었다. 지금은 그저 휴식 공간이지만 원래 한증은 선조들의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치료법이었다. 조선시대 때 활용되는 한증이라는 것은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단순하게 땀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약물이 이제 같이 몸 안에 작용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게 한증요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자는 출입을 억제했습니다. 한증요법은 완전히 의학적인. 크게 목욕요법으로 한증과 맥을 같이 하는 온천은 공공의료에 있어 한증보다 역사가 더 깊다. 온천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크게 2가지인데 화산의 열로 데워진 화산성 온천과 마그마성 온천이다. 활화산이 없는 우리나라 온천은 대부분 마그마성 온천으로 땅속 마그마의 열로 데워진 물이 지표로 올라온 것이다. 온천은 삼국시대부터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엔 한증과 마찬가지로 왕과 귀족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였던 온양온천은 왕들의 휴양지였다. 세종, 숙종, 영조 등 조선의 왕들이 행궁을 짓고 휴양과 치료는 물론 정세도 돌봤다. 온양행궁엔 홍문관, 상서원 등 주요 국정기관은 물론 임금이 정치를 하는 정전 바로 옆에 온천이 세워졌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온천이 모욕이 이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동래온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외인들이 와서 이렇게 온천 모욕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임금님들이 온천 모욕을 많이 했던 그런 기록이었고요. 해안도시 부산은 곳곳에 다양한 온천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해운대 온천지구는 물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래 온천은 지금도 여전히 성행 중이다. 온천을 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야 되니까 온천장이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었죠. 동네 온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당시 동네 온천은 치료뿐 아니라 단순 목욕과 휴식의 공간이기도 했다. 온천도 위민 정책의 하나로 과거엔 국가가 관리했다. 세종은 온천욕을 하는 환자들에게 쌀과 소금을 나눠주고 남자는 물론 부녀자에게도 권해 세심하게 백성들의 건강을 보살폈다. 일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의료라는 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온천이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들도 그런 백성들한테 이런 치료, 질병 치료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온천의 역사는 이곳 용각에서 찾을 수 있다. 영조 때 동네 부사였던 강필리는 온천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 그 공적을 기린 온정 개검비엔 최초로 남탕과 여탕을 구분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비석 옆의 작은 석전은 아이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욕조와 같은 모양이다. 동네 온천의 효능을 기록한 문헌은 많이 발견되는데 그중 봉산 욕행록은 조선 중기 대학자인 한강 정구 선생의 제자들이 스승의 동네 온천 치료행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책엔 탕의 종류, 온천욕의 방법과 병증의 치료 효과까지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사실 온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다. 물을 이용한 치료는 우리나라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 온천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 수치료가 또 아주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반신욕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폭포에서 물이 내렸을 때 그 피부에 닿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마사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이용한 그런 주수욕이라든지 또 물을 뿌리는 분무욕이라든지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일정 부분의 그런 관절염이나 신경통 이런 부분들을 온천에서 그쪽 교육을 받은 이제 물리치료사나 또 온천치료사가 치료를 하면 보험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천욕은 그 방법보단 온천수의 성분에 따라 치료법이 달랐다. 먼저 동네 온천수엔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봤다. 수돗물과 온천수를 비교해 물을 구성하는 음이온과 양이온의 성분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온은 그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데 그 속도별로 성분을 분리할 수 있다. 이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주로 음이온의 성분을 분석한다. 양이온은 ICP, 즉 이온의 의도적인 하나의 빛을 주입해 그것과 만난 각각의 성분들이 나타내는 빛으로 성분을 구별하는 것이다. 동네 온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돗물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나트륨과 염소의 함량이 13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천수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황 온천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이 근본 실험을 한 동네 온천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염소의 함량이 꽤 높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식염천에 가까운 것으로 저희들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수돗물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나트륨과 염소였다. 주로 짠 성분인데 해안 도시는 특성이 예상되지만
이 결과가 온천에 있어선 어떤 의미일까? 동래 온천하고 이제 해운대 온천 이쪽은 그 염분 농도가 좀 높습니다. 특히 해운대 온천은 염분 농도가 더 높고요. 그래서 이제 동래 온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온천이고 온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68, 9도 지금 이제 제일 뜨거운 거를 재보니까 한 73도까지도 온도가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온천수의 수위는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지표에서부터 한 110에서 한 120m 깊이에 있습니다. 즉 깊숙한 해저 지형과 이어져 지표면으로 올라온 부산의 온천수는 염분 농도가 짙다는 것이다. 그럼 이런 온천수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해서 온천수의 그 의학적인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아토피염이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아토피 환자들을 일정 기간, 일정한 간격으로 온천욕을 하게 한 후 피부 습진의 상태를 알아봤다. 그 결과 4주가 채 안 된 상태에서 대부분 호전 반응이 보였다. 또 가려움 정도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2주가 채 되기 전에 급격히 호전되다 일정 기간 내성이 생긴 후엔 다시 호전된 반응을 보였다. 온천요법은 주로 피부 질환에 이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엔 힘줄과 뼈가 오그라든 경우, 피부 짓무름, 종기 같은 부스럼, 안질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은 대부분 화산성 온천이다. 때문에 깔끔한 동네 온천의 물과 그 목욕 문화가 좋아 수없이 드나들었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위해 온천을 개방한 조선의 왕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한 규율을 정하기도 했다. 외인들은 동네 온천에 목욕 한번 하는 것을 그 필생의 영예로 삼았어요. 세종실록에 보면은 그 세종 20년에 온천장에 온천 규칙이 제정이 됐어요. 그 일본인들이 넘어와서 문란하게 이제 온천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 온천에 대한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일본인들이 3일에서 5일 이상은 온천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온천의 중심인 용각엔 신라시대에 모신 용왕이 지금도 모셔져 있다. 용왕의 양쪽엔 남녀를 상징하는 용화가 그려져 있는데 남탕을 상징하는 청룡, 여탕을 상징하는 황룡이 그것이다. 이곳에선 매년 음력 9월 9일 용왕제가 열리는데 조선시대부터 그대로 이어져 올해로 323회째를 맞았다. 식사 부모님 준설한 나물과 과일, 술, 산 등을 이곳 용왕제는 좀 특별하게 치러진다. 여기서는 술을 쓰지 않습니다. 고기도 쓰지 않고 그 이제 온천수로서 밥을 짓고 그리고 온천수로서 나물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온천수로 술 대신 온천수로 제사를 모시고 그래서 이제 온천수가 영구 분출되라 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 지역민들이 이제 질병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비었습니다. 경인년 9월 신묘선 번영해 이사장 본격적인 온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상인들과 관공서, 지역민들이 모두 모여 한 해의 번영과 온천수 공급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다. 이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온천을 찾은 이들의 건강도 기원하는 의식이다.
피부 지풍 조선시대 공공의료인 한증과 온천, 그 근간이 되는 곳은 활인서다. 고려시대 동서대비원에서 계승된 동서활인서는 지금은 작은 흔적만 남아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한 후 한성부 동소문과 서소문 밖에 세웠다. 이는 수백 년간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인데 세종 때 이미 이곳에 한증과 온천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활인서는 어떤 곳이었을까? 활인서는 고려시대 동서대비원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대중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것이 주 업무였으며 주 업무 이외에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노숙자처럼 굶주려서 이렇게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치료도 해주는 어떤 그런 구휼 사업도 함께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사회복지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공공의료 정책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진다. 특히 중앙정부는 삼위사의 내의원을 주축으로 활인서와 같이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있었다. 당시 동활인서엔 한증소가 있어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한다. 고종 때 활인서가 없어지기 전까지 조선의 왕들은 그곳에서 구휼 정책을 적극 실현했다. 해민국 같은 걸 설치해서 지금 말하면 그 종합병원 형태인데 거기서 그 없는 좀 뭐랄까 농민 노동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의료 시설을 굉장히 많이 베푸셨고, 이를테면 지금 말하면 이제 그런 민간요법 중에 속하는 거지만은 그 한정요법 또는 그런 목용요법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해를 하셨습니다. 특히 조선의 왕들 중에 위민 정책을 가장 많이 실현한 세종은 늘 백성들의 위생과 건강을 염려했다고 한다. 그분 자신이 몸이 좀 쇠약했었기 때문에 그 쇠약한 사람들한테 또는 그 환자들한테 굉장히 그 마음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고, 위민에 대한 사상이라 그럴까, 그 백성들을 치료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의 한증요법 찜질방.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삶은 계란과 식혜를 먹는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찜질방이 일반 대중을 위한 어떤 휴식 공간으로 지금 개념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찜질방도 치유의 개념을 더한 그런 찜질방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찜질방의 그런 그 단순히 휴식 공간이 아닌 치유와 휴식을 겸한 그런 공간으로서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과 불, 나무와 돌, 이 모든 자연을 융합해 가장 과학적인 치료법을 발견해낸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이제 세계 속으로 퍼져나간다. 온천물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건데, 그것에 이렇게 피부가 닿으면 피부가 이제 윤택해지고 부드럽고, 또 그 다음에 살균작이 있거든요. 자연과 인간과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치료했던 요법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한증요법도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인구는 조금 남은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연 친화 요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그 인정을 베푸는 곳이고 또 백성들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어떤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그런 공간이지 않았나. 자연의 조화와 과학의 원리가 만난 한증과 온천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공공의료 정책이었다. 자신을 위해 존재했던 치료법을 기꺼이 백성과 공유했던, 또 백성을 위해 더 엄격히 관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선의 왕들. 그들의 위민 정신은 모두가 잘 사는 것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나라였던 것이다.